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주교재 10장 교육과정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변혁과 교육, 사회 재건주의, 교육과정 사회학, 버른스타인의 상대적 자율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 교육과정과 진보적 교육과정은 교육에 있어서 교과를 더 강조하느냐 혹은 학생을 더 강조하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두 관점은 모두 현존하는 사회 문제의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사회를 재건 내지 변혁하려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건 변혁 중심 교육과정 이론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사명을 재건 내지 변혁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급진적 관점이라고 불립니다. 급진적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그런 수행하는 사회 재생산 역할을 비판하면서 학교 교육이 보다 정의롭고 온정적인 사회를 재건할 것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흐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례는 EBS 다큐 프라임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독일의 어떤 사례입니다. 한번 지문을 한번 네이버 박스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험 문제를 보면 독일에는 30만 명의 장애인과 간질 환자 등이 관리를 받는 시설이 있다. 하루에 1인당 4제국 마르크가 지출될 때 1년 국가의 총 지출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돈을 신혼부부에게 100제국 마르크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몇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6만 제국 마르크, 이것은 당신의 돈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쓸 돈을 왜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주입합니다. 어떤 사회복지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예. 자, 여기에서 한번 지문들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런 어떤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어떤 적대적인 이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하는 거죠. 실제 학교에 있는 수업과 학교에 있는 그런 시험과 이런 어떤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데올로기 개념을 배웠죠. 먼저 이념이라는 게 뭐였죠? 그때 이념이라는 게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들이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어떤 가치 체계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이 어떤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어서 마음속 신념으로 교조화, 어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조화하고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배척하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 투쟁으로 일관하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과에 어떤 그런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수학 문제의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어떤 사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과 어떤 장애인들을 상대적으로 적대적으로 배척하고 그들을 정치적 진영 투쟁으로 이렇게 제외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잠재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의 어떤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이해가 뭐 되셨습니까?
사회 변혁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그죠?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도 좋습니다. 그죠? 이런 수학이라는 그런 교과를 가지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지문들을 가지고 만다 어떤 공정한 거, 평등한 거, 불평등하고 그죠?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어떤 지문으로 출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을 출제하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떤 그런 수학 문제의 어떤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런 공정의 문제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죠? 이쪽 수학에서 어떻게 한다? 사회 변혁적인 어떤 것들을 잠재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그죠? 우리가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 변혁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투쟁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것을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교과 다양한 어떤 과목들에서 그죠? 어떤 우리의 불평등, 평등, 공정 이런 정의와 관련되는 것들 관련되는 어떤 그런 소재나 내용이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갖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운영하면은 간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만다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습득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른쪽에 한번 그 보시면은 그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 그 대입 시험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냐면 이게 2015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인가? 어떤 과거에 내가 나를 만드는가 뭐에 대해서 보통 한 철학 시험인데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철학들이 보통 쓸모없다고 보통 그러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죠? 이렇게 철학이라는 게 수능 시험이 바칼로레 시험에서 필수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등재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만다 그런 현실과 어떤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어떤 평등, 불평등, 그다음에 공정, 사회 정의,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 그 다음에 타자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게 사회 변혁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위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국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우선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을 통해서 억압적인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회 변혁 교육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 학생들은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외부에 주어진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외부에 주어진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권력이라는 게 뭐한다? 권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개념이 뭔가 강제하고 그죠 이렇게 못하게 하고 don't 뭐 하지 마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예,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로지 수능 시험이라는 어떤 거기 하나에 만다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 수능 시험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이런 어떤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갖는 어떤 그런 교육의 그런 문화가 하루빨리 이렇게 왔으면 어떤 바람입니다. 자, 먼저 그 사회 재건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29년 10월 자, 미국의 주식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자, 본격화된 대공황으로 자, 사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교육과정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사회 재건을 위한 교육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사회 재건 그 변혁 중심 교육 과정은 카운츠와 러그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특히 저 1932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그 조지 카운츠가 자 미국 진보주의 교육협회에서 행한 학교는 자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감히 수립할 수 있겠는가? Dare the school build a new social order? 라는 연설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학교가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그런 인종 문제, 그리고 계급 문제,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사회 재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진보주의 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사회 문제의식이 결여된 인간만을 길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카운츠는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수민족이나 가난한 계층의 삶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사회적 현실과 문제들을 가감없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롤드 러그의 사회 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운츠에 동료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러그 교수는 보수적인 사회과 교과서와 대비되는 그런 급진적인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러그는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러그는 사회과 교과서에서 중상류층이 사는 그런 거리와 빈민층이 사는 거리를 극명하게 대조시킨 사진을 게재하여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루면서 무역 등을 둘러싼 각종 이권 경쟁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둘러싼 각종 음모와 미락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러그는 그가 쓴 사회 교과서에서 카운츠가 강조한 그날의 일상적인 사회적인 삶과 문제들을 정말로 가감없이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 비판의 정신을 길러주고자 하였습니다. 러그가 저술한 당시 미국 사회 문제와 어떤 쟁점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인간과 변화한 사회라는 이 교과서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극우파 단체들, 즉 보수적인 작가들, 교육자들, 출판사들은 러그의 교과서가 편견과 증오가 민주주의 체제의 필수 요소인 이성과 간용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러그의 교과서를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0년대 초반에 각 학교 위원회가 학교에서 러그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고, 러그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어도 브라밀드의 그 사회 재건 교육 과정의 그 특성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의 문화유산과 전체 문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논쟁이 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의 재건을 통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책무를 기꺼이 떠맡는다. 넷째, 어떤 세상의 현실을 고려하는 미래 계획 수립의 태도를 배양한다. 다섯째, 문화혁신과 그런 상호 문화주의를 고양한다. 여섯째, 교사는 사회적인 변화, 문화갱신, 국제주의의 촉매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브레멜드는 schools should be a driving force for social and political chan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뭐한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뭐한다? A driving force, 어떤 원동력, 어떤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사회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교육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학교를 블랙박스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학교 밖에서 관찰 가능한 그런 학교 교육의 투입과 그런 산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군의 사회학자들이 블랙박스를 열어서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신교육 사회학자 또는
교육과정 사회학자라고 부릅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그런 가르치는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탐구하는 자, 교육과정 사회학은 자, 197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자,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자, 학교에서 그런 가르치는 지식과 교육의 과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도외시돼 왔던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자,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사회학적 연구, 특히 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속에 가정된 자, 지배적인 정치 이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비판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을 수행하면서 학교가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했음을 밝혀냈습니다. 교육과정 사회학자인 그 영국의 마이클 영의 어떤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은 자,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 지식도 선별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가르치는 과정도 사회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마이클 영은 지식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고정되고 불변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그런 전통적인 교육관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특정 지식이 다른 지식보다 본질적으로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어진 것 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그런 지식을 탐구 영역으로 삼아 무엇을 지식으로 볼 것인가? 자, 지식의 사회적 분배는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지식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이클 영의 그 유명한 책이 또 한 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년도에 발표된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책입니다. 영에 의해서 최초로 이 메리타크러시, 이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미래를 그린 이 이야기는 1870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1870년 영국은 자, 무상 공교육과 공무원 공개시험 채용을 시작하고 승진시험을 도입합니다. 자, 1944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자, 중등학교가 자, 기족학교, 즉 대학 진학이 목표인 그래머스쿨과 자, 서민학교, 자,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현대식 중등학교로 나뉩니다. 자, 능력주의가 출간된 자, 1958년에는 교육 평등화가 기회 균등이 확대되지만 자,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자, 11세의 인생이 결정되는 방식, 자, 11 플러스 2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이 능력주의에 동일시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이상은 흔들리고 맙니다. 자, 이야기는 1958년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자, 1958년 이전을 다룬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하지만 그 뒤는 지은이가 현실의 흐름을 바탕으로 예상하고 상상한 허구입니다. 자, 능력주의라는 단어와 지능 플러스 노력은 능력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낸 영은 자,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지능을 기준으로 자, 능력, 실력, 업적, 재능을 가늠하게 된다고 상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자손은 기업, 정부, 교육계, 과학계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획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새로운 사회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소설 속 능력주의 사회나 우리가 지금 겪는 자, 능력주의는 모두 획일화된 시험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대입시험, 입사시험, 자격시험, 국가고시 등이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 형태를 취합니다. 자, 소설 속 능력주의 사회는 지능 측정이 점점 과학화되고 정밀해지면서 잠재적 IQ, 곧 미래에 높아질 수 있는 IQ 최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도 발달합니다. 자, 한때 평등의 황금기를 이끈 이런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자, 운 좋은 정자클럽에 든 기득권층과 어떤 세습 엘리트들만 올라가는 출세의 사다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트들의 능력은 어떤 기득권 계급의 자격증이 되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의 계급은 자식 세대로 이어집니다. 능력은 계급이 되고 계급은 세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그 선택적 전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선택적 전통이라는 개념은 자,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개념입니다. 자, 윌리엄스는 자, 학교에서 자,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식만을 선별하여 가르치는 현상을 자, 선택적 전통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자, 학교 교육은 자,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과거와 현재의 지식 또는 의미 체계 중에서 지배 집단의 문화에 적합한 것만을 공식적인 지식으로 선별하여 가르치고, 자, 나머지는 학교의 공식적인 지식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컨대 영과 윌리엄스는 자, 한 사회의 지식, 가치, 문화 내용의 정통성은 자, 학교에서의 지식 선별과 자, 처리 과정을 통한 그런 사회적인 권력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스의 내용을 한번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볼까요? 자, 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서조차도 자, 우리는 세 개의 층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충분히 인식되는 그 시대 그 공간에서 어떤 체험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 예술로부터 가장 일상적인 내용들까지 각가지 종류의 내용들이 기록된 그런 한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한 문화와 각 시대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요소인 그런 선택적 전통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한 사회에서의 선택은 각 계급의 이해관계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이해관계들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자, 한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는 자, 절대적인 작품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이해와 가치의 동시대 체계에 상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입니다. 자, 이 작품은 무언극 뮤지컬로서 자, 21세기형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그죠? 뭐랄까 고급 문화를 어떤 그 대표하는 그런 발레리나와 그리고 그 저급 문화를 대표하는 이런 비보이가 만다. 이게 전혀 이렇게 섞일 수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전혀 섞일 수 없는 건데 뭐 한다.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접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전혀 낯선 그런 타자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그 진 안윤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 안윤은 자, 미국 중등학교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17권의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예컨대 경제 성장에 대한 지배 집단의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자, 노동자 계급의 기여는 그런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 자본가와 경영자만을 경제의 주역으로 내세우고 자, 노동자의 실체는 자,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 정부의 정책은 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자,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그런 진보적인 대안은 자, 어떠한 것도 자,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자, 역사 교과서가 자, 학생들이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요구되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편견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읽어볼 만한 책들과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한의 2015년도에 출판된 역사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건국절 논란, 교학사 한국 교과서 파동 문제,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이렇게 비판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포 출신의 김석범 씨가 지은 화산도가 있습니다. 자, 이 화산도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그런 어떤 대하 소설인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정래의 태백산맥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이렇게 기간 동안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을 갖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역사 전쟁, 김석범의 화산도,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책 읽기가 영 이렇게 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연필의 한국사, 그리고 이희명의 세계사, 국방TV의 도큐멘터리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유튜브 채널들은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유튜브 채널들을 틈틈이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보실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실 번스타인의 상대적 자율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저작을 살펴보면 1971년도에 On the Classification and Framing of Educational Knowledge, 교육적 지식의 그런 어떤 분류 혹은 분류화, 그리고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Class, Code and Control, 계급, 코드, 통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 The Structuring Pedagogic Discussion, 교육적 담론을 구조화하기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Pedagogic Symbolic Control and Identity, 교육학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그런 통제,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번스타인의 상대적 자율 이론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 흐름상 학교 체제가 사회 경제적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보다 구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으로 번스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디귿게임 이론의 계승자인 그가 원래 의도하였던 연구의 주안점은 교육이 어떻게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문제, 즉 교육 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재생산, 문화적 재생산이 어떻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행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는 우선 사회 언어 분석에서 출발해서 교육과정의 조직 형성과 사회적 지배 원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거쳐 한 사회의 지배가 전수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교육과정을 시간의 길이와 그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조직한 그런 원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아무런 원칙이나 규칙 없이 모아놓은 내용의 집합은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없고,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길이의 시간으로 묶어놓은 것이라야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내용의 종류, 시간의 길이, 조직된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실 번스타인의 상대적 자율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내온 논문이 한 편 있는데,
경희대학교 성열관 교수의 그 2012년도 교수적 실천의 유형학 탐색, 바실 번스타인의 교육과정 사회학 그 관점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 그 바실 번스타인의 코드 이론입니다. 자, 분류화와 프레이밍. 자, 바실 번스타인의 그 학문적 관심은 크게 보아 자, 교실과 사회의 관계이며 자, 그 중에서도 교수 활동의 매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시적 사회제도와 그 학교에서의 미시적 상호작용 사이에 그런 관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회 구조는 권력의 분배와 그 통제의 성격에 달려 있으며 자, 권력과 통제는 그런 분류와 classification 그리고 프레이밍 구조 프레임을 통한 그런 코드로 자,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권력 분배가 보다 평등하고 그 시민에 대한 통제가 약한 사회를 약한 분류화와 약한 프레임을 가진 사회로 보는 식의 그런 방법론적 틀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를 학교에 대입해서 자, 거시적 사회와 자, 미시적 학교 담론 사이에 조응 혹은 모순을 발견하고 자, 교육이 사회의 종속적인 특징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특징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교육과정, 교수, 자, 평가를 자, 일종의 메시지 시스템으로 보았는데 교사의 교수 활동은 자, 이 세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그 담화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장치가 이 코드이며 코드는 분류화와 프레이밍 정도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넌스타인이 정의한 그 코드란 자, 분류화와 자, 프레이밍, 자, 구조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자,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 코드란 자, 분류화와 자, 프레이밍, 구조의 정도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버넌스타인 자신이 자,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자, 분류화는 자, 범주들 사이의 경계가 자,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이때 범주란 주체, 공간, 담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류는 자,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 사람 간의 구분을 말합니다. 자, 분류화가 강하다 하면 자, 범주들 간의 그 구분이 명확히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분류는 자, 권력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분류화는 경계가 미약한 상황보다 훨씬 더 위계적이고 서열적 공간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 프레이밍은 자, 범주들 사이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 프레이밍, 자, 구조는 교육과정, 수업, 자, 평가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자, 소유하고 있는 그 통제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 프레임이 강하면 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범주, 자, 주체나 담론의 그런 권력이 강화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레이밍이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 통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방식, 학생이 교육 내용 선정에 참여하는 정도, 자, 가르칠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 진도의 빠름, 느림 등이 교육 활동의 프레임을 특징 짓습니다. 자, 이미 정해진 순서로, 자, 이미 정해진 내용을 자, 정해진 시간에 자, 진도에 맞추어 나가는 수업은 강한 프레이밍을 가진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프레이밍 하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의 소재를 선정하고 학생들과 협의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준비도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수업 계획을 짜고 그 학습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학교나 자, 교실 문화에 있어서 자, 분류가 약할수록 자, 평등한 구조에 가깝고 자, 통제가 약할수록 민주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가시적 교수, 자, 비저블 페다고지, 자, 보이는 교수법, 그리고 비가시적 교수, 자, 인비저블 페다고지, 자, 보이지 않는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의 그 교수적 커뮤니케이션 맥락이 자, 전통적 실천 행위로 자, 구조화되어 있으면 자, 노동계급 아이들이 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번스타인은 자, 이것을 가시적 교수, 자, 비저블 페다고지라고 하였고, 자, 코드로는 자, C 플러스 F 플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C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화를 의미하고, F는 자, 프레이밍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자, 교육 활동의 자, 컬렉션 코드 혹은 뭐 집합형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자, 강한 분류화와 자, 약한 프레이밍의 유형에서는 지식 구성의 재맥락화 수준에서 자, 통합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자,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는 자, 획득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저 C 플러스 F 마이너스 유형에서는 교사 학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질에 있어서는 자,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한다 해도 자, 여전히 자,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켜 주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번스타인의 설명입니다. 여전히 분류화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컬렉션, 자, 집합형 교육과정은 자, 엄격히 구분된 과목 및 전공 분야 또는 그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그 학과 간의 상호 관련이나 자, 교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횡적 관계는 무시되고 자, 총적 관계가 중시됩니다. 자,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즉 상급 과정으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 전문화되고 자, 세분되어 학습 영역이 좁아집니다. 자, 예컨대 자, 심리학 또는 자, 교육학에서 자, 교육 심리학으로 좁아지고 다시 학습 이론으로 전문화되고 더 나아가면 스키너 학설로 피아제 학설로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자, 아는 것이 좁아진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일은 자,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면 자, 분야 간의 장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자, 분야 내 구조상의 제약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자, 이와 같은 자, 컬렉션, 자, 집합형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자, 학생과 교사들이 자, 어느 분야 또는 자, 어느 학과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며 소속 학과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요구됩니다. 자, 인간관계는 횡적 관계보다 자, 종적 관계가 훨씬 중요하며 자, 상하 간의 위계 질서는 뚜렷하고 엄격합니다. 타 분야와의 교류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교육과정에서 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교실의 그 커뮤니케이션 맥락이 자 C-F- 뭐 약한 분류화, 자 약한 프레이밍 유형에 의해서 자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도 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 이를 자 비가시적 교수라고 지칭하였으며 자 코드로는 자 통합형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유형은 자 학생들의 일상적 삶의 지식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자, 평가의 암묵적 증거를 활용하고 일상생활의 맥락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자, 이러한 교육이 자, 의도된 대로 잘 진행된다면 자, 학생들은 출신 배경의 영향을 자, 덜 받을 수 있고 자, 그 결과 자, 인식 규칙과 실현 규칙을 더 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인식 규칙이란 쉽게 말해 게임의 룰을 아는 것이고 실현 규칙은 게임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인식 규칙은 그 타당한 의사소통 내용, 자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식, 뭐 수업 담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자 실현 규칙이란 자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어진 맥락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 뭐 교사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통합형 교육과정은 자, 컬렉션, 자, 집합형과 모든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자, 통합형은 과목 및 학과 간의 구분이 자, 뚜렷하지 않아 자, 행적 교류가 많아집니다. 대체로 여러 개의 과목들이 자, 어떤 상위 개념이나 자, 원칙에 따라 큰 덩어리로 조직됩니다. 자, 예컨대 역사, 지리,
정치, 경제가 사회생활로 통합됩니다. 통합된 사회생활 내에서의 역사, 지리 등의 구분은 없거나 약화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대학에서의 학과 간의 울타리가 낮아져서 강좌를 상호 개방하고 더 나아가 생화학, 역사, 사회학 등 혼합 학문, 하이브리드 디스플린이 생겨납니다. 자연히 단일 학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점점 더 상위의 이론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인 통합형에서는 학문 그 자체의 경계가 약화되어 상식적 지식, 비상식적 지식이 뒤섞이고 실생활 문제가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따라서 통합형에서의 인간관계는 횡적 관계가 강화되고 중시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교사와 행정가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권한이 증대됩니다. 이 현상은 행정과 교사, 학생 사이의 권한 경계가 약화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형 교육과정으로부터 통합형으로의 이행은 교육과정 체제 내 힘의 구조와 분포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유형에서 코드 이론의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교과 간 통합입니다. 강한 분류화. 교육과정에서 분류화가 강하면 대체로 분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사이에 그 절연, 단절, 칸막이가 좀 심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것으로 교과와 교과 간의 연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대화 속에서도 통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약한 분류화. 교육과정에서 분류화가 약하면 통합교육과정의 특징이 보다 많이 구현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구성 부분 사이에 경계가 약하다는 것으로 교과와 교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수업으로 표현됨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 교과 내 통합입니다. 강한 분류화. 교육과정에서 교과 내 분류화가 강하면 교과는 주로 지식 전수 및 습득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워야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탐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사이에 절연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담론간, 즉 삶과 교과 간 분류화도 강해집니다. 약한 분류화. 교육과정에서 교과 내 분류화가 약하면 지식, 탐구, 실천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수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아 스스로 탐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론간, 즉 삶과 교과의 분류화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 교사-학생 관계입니다. 강한 프레이밍.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강한 수업은 강한 프레이밍에 속합니다. 이런 수업에서는 주로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그 직접 교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수법의 선정, 시퀀싱, 학습 속도, 그 타당한 지식의 준거에 대한 결정권은 거의 교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프레이밍. 약한 프레이밍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법, 시퀀싱, 학습 속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교사는 이야기하고 학생은 듣는 수업보다는 참여식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보다 주체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 학생 관계입니다. 강한 프레이밍과 강한 분류화. 주로 일제식 강의에서는 학생 사이에 강한 경계가 생깁니다. 상호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 기회는 거의 없으며 수업 중에 모든 학생들은 교사와 동시에 1대1 관계를 맺습니다. 협력학습을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위계가 고착되면 여전히 강한 분류화인 동시에 강한 프레이밍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프레이밍과 약한 분류화. 협력학습이 충분히 강조되는 경우
자, 수업은 약한 분류화와 약한 프레이밍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수업에서 자,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고 협력하고 같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자,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자, 그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평가 등급화 정도입니다. 강한 분류화. 자, 교사들이 그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또는 못하는지 자, 시험지를 통해 자, 상대적 위치를 자, 정규 분포하는 역할, 석차 9등급제 또는 석차 백분율을 자, 주로 수행한다면 강한 분류화에 기초한 교수적 정체성을 가집니다. 자, 학생들을 자, 정규 분포상에서 자, 위치 지우는 그 석차 산출 평가나 규준 참조 평가, Rome Reference Test 혹은 Rome Reference E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강한 분류화에 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한 분류화, 자, 규준 참조 평가보다 그 중거 참조, Criterion Reference의 평가 활동은 그 변별보다는 자, 발달과 성장을 위한 것으로 약한 분류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익숙한 평가 방식에는 전과목 전체 석차, 교과별 백분율 산출, 교과별 9등급제, 교과별 4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평가 등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약한 분류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평가, 자, 정답의 개방성 정도입니다. 강한 프레이밍. 자, 학생들은 자, 정답이 아닌 것을 제외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정답은 자, 시험지에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자,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자,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활동입니다. 주로 선다형 객관식, 단답식, 자, 암기식 평가가 자, 강한 프레이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프레이밍. 자, 정답이 미리 주어지지 않고 자, 지식의 실제 활용 장면을 강조하는 그 참평가, authentic assessment 등이 약한 프레이밍에 해당합니다. 자, 논술식 평가, 자, 포트폴리오 평가, 그 창조적 결과를 요구하는 평가 등이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약한 프레이밍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자, 평가의 그 통합적 실천 유형 분석들입니다. 자, 교육과정은 자, 교과 간, 교과 내에 강한 분류, 약한 분류. 자, 수업에서는 자, 교사,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그 강한 프레이밍, 약한 프레이밍. 자,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자, 그룹핑과 그 협력 여부에 따라서 강한 분류, 강한 프레이밍, 약한 분류, 약한 프레임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그 등급화의 정도에 따라서 강한 분류, 약한 분류, 그리고 그 정답의 그 개방성 정도에 따라서는 강한 프레이밍, 약한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하단에 보시면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이형빈 교사가 지은 자, 교사를 위한 교육과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을 그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일독을 하시고 최소한 뭐 두세 번 정도를 읽어가지고 여기는 내용들을 자기 걸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그 권해드린 이유는 자, 어떤 교육학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과 그런 실제가 이렇게 전부 녹아 들어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형빈 교사는 참 이력이 독특합니다. 현재 그 이화여자고등학교 현직 교사고요. 대학 교수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그 교육감, 그 정책 보좌관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이론과 그 실천에 대해서 그 안목이 좀 이렇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만 바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구조가 실제로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자,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그런 평등한 관계, 누구나 꺼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사실상 분류와 통제가 작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학교 문화와 관행을 예리하게 성찰하는 교사의 안목,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유형에 따라 학교 밖 불평등이 교실 안에서 심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회학적 통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 과정의 그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